안녕하세요. 멘토스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김자경입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3시 반에 지금 음성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어제는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오늘 목요일에 이렇게 3시 반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그 대화창에 숫자 1번 한 번만 남겨주시겠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대화창에 숫자 1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월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한번 좀 전체적으로 짚어보고 갈게요. 네네, 장기준님, 한혜수만님 다 감사합니다. 다들 날씨가 좀 추워져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 시장은 코스피 2077.94, 코스닥 649.29로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가 2080을 이렇게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50선을 이렇게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전장까지 시장이 조금 괜찮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좀 시장이 아래로 흐르는 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3%, 코스닥은 마이너스 0.41%인데 이렇게 오늘처럼 시장이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 쭉 마감 때까지 아래로 흐르는 장은 하락폭은 별로 안 크지만 투자자들한테는 시장이 되게 안 좋은 시장으로 느껴져요. 장 막판에 조금 코스피도 올라오고 코스닥도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아래로 흐르는 장이었어요. 코스피가 2080, 코스닥이 650선을 이렇게 좀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좀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네네. 전일 그 미국 증시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다우가 마이너스 0.08, 나스닥 마이너스 0.03, S&P 500이 마이너스 0.22, 0.02%, 미국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원인으로 보면은 9월 수매 판매 지표가 부진했다라는 거랑 홍콩 사태를 둘러싼 중국과 갈등으로 이제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국내 증시 또한 이제 좀 영향을 받았어요. 전일 미국의 수매 판매 지표 부진하고 또 이제 브렉시트 불확실성 우려로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사실 지금 10월 31일이 브렉시트 기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10월 10하고 11일 날 그 협의가 있었죠. 회담이. 근데 제가 그 회담 전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는 계속 시장에 노이즈로 작용을 할 거고 긍정 이슈든 부정 이슈든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다. 그게 완벽하게 해결될 이슈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그 무역전쟁의 어떤 회담에서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맥시멈은 빅딜이 아니라 그냥 스몰딜이다. 그래서 그냥 스몰딜이 나와도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는 거는 어떤 시장의 큰 상승이 아니라 그냥 긍정적인 요인이 이제 조금 작용하는 정도? 네.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은 완전히 해결될 순 없고 계속 시장의 긍정 요인, 부정 요인이 서로 반복하면서 노이즈로 작용을 할 건데 다만 그 진폭의 크기, 그러니까 긍정 이슈든 부정 이슈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어떤 진폭 크기는 줄어들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그재그 모양으로 하면은 왜 지그재그를 이렇게 그려갔을 때
초반에는 폭이 상당히 커요. 위로든 아래로든. 근데 점점 그 위아래 폭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제가 미중 무역 전쟁과 그로 인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물들이 나왔고, 스물들이 나오고 나서 어쨌든 시장이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큰 폭 상승은 아니었죠.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정리해드렸다시피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운 이슈고요. 계속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이 계속 노이즈로 작용을 할 거예요. 다만 그게 시장에 미치는 어떤 진폭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0날, 11일 그 미중 무역전쟁 관련한 회담이 어쨌든 스물들 관련한 되게 긍정적인 요인이 나왔지만 또다시 어제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또 나왔어요. 계속 그 미중 무역전쟁 이슈는 이렇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가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제는 또 G2 무역협상 관련해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얼마나 더 오랫동안 사들일지 여전히 불분명하다라는 것을 부정적인 분석으로 또 내놓았거든요. 또한 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이기 전에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부과한 징벌적 관세 철회를 바라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그래서 무역전쟁은 그냥 앞으로도 계속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요.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진폭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콩 사태가 그 미국 하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이제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G2 미국하고 중국 간에 이제 양국 간의 긴장이 좀 고조가 됐고요. 중국 외교부는 반드시 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는 이제 반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그 베이지북 관련해서는 이제 연준의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은 이제 미국 경제가 미약한에서 완만한 정도로 성장했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9월 완만하게 성장했다고 판단했던 진단에서는 약간 후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의 어떤 소폭 이제 약세 요인으로는 첫 번째 홍콩 사태 관련해서 G2 충돌 우려하고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당분간 시장은 불확실성 완화 시점까지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앞으로 박스권일 거다. 그리고 뭐 2000포인트는 PBR 0.83배 금융위기 수준이고 그 다음에 1900포인트는 PBR 한 0.75배 수준으로 그 센티멘털 바닥, 투자심리 관점의 바닥이고 2000포인트는 펀더멘털 측면의 바닥이다 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900과 2000을 오면 무조건 주식은 사면 돼요. 그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먹어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 국면이고 또 지금 경제 성장률도 지금 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의 시장의 대세 상승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맥시멈으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최대 지수는 2200포인트 정도예요. 그리고 바닥은 한 1900. 그래서 좀 크게 보면 1900과 2200 사이, 조금 줄어들게 보면은 2000포인트와 뭐 2100, 2150포인트 이런 박스권 플레이가 우리나라 시장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목표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목표 수익률을 좀 줄여서 짧게 끊어치기 전략을 하면서 그 약수익을 계속 누적해가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어떤 국내의 어떤 주식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그런 전략에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시장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조금
짚어봐야 될 이슈가 10월 16일 날 어제 이제 저희 기준금리가 또 0.25% 정도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기준금리가 인하 전에 연 1.5%에서 지금 연 1.25로 다시 이제 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힘들고 되게 저성장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 금리를 계속 정부에서는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어떤 여력만 좀 주어진다면 계속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인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연 1.75에서 2%예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1.25%가 됐으니까 거의 50bp 정도가 우리나라가 더 낮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연 1.25%, 미국 기준금리가 연 1.75에서 2%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기준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선진국보다도 우리나라보다도 선진국인 나라에 비해서 금리 경쟁력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이 요인만으로는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사실 연준이 10월 달에 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한테는 향후 어떤 금리 어떤 정책 방향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겠죠. 어쨌든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춰져야 우리도 금리를 더 추가 인하하거나 이런 여력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0월 16일자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1.25%가 됐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금리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예, 뭐 미국 기준금리라든지 미국 연준의 어떤 금리의 방향성, 우리나라의 금리의 방향성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 경제 메커니즘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금리예요, 금리. 그래서 금리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연 1.75에서 2%고 우리나라는 어제 25bp 인하를 해서 연 1.25%가 됐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방향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금리를 더 인하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다만 금리를 인하를 하려면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야 우리나라도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50bp 정도 더 높다라는 거. 그래서 금리만 두 나라 양국을 봤을 때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10월에 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해주다거나 이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더 향후 어떤 통화 정책에 있어서 금리를 추가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금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1.25% 인하됐다라는 이슈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이슈라서 사실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더 좋아질 거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논리죠. 근데 기준금리 인하는 이미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다 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자로 기준금리 인하한 거는 사실 국내 주식시장이 그다지 크게 뭐 이렇게 상승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하를 했다라는 게 주식의 어떤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려면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그만큼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은행권에서 대출을 하든 아니면 채권 발행을 하든 채권 발행을 했을 때 금리를 낮은 금리로 제시해서 자금 조달이 되게 용이해지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할 때 기업들이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되게 좋아져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면서 투자가 막 일어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논리로 주식시장이 원래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우리나라 국면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이게 기업들의 어떤 투자, 자금 조달 요인으로 흘러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미 지금 저성장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게 기업들 자금 조달에 유리한 측면으로 흘러가서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돼서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이익이 좋아져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거다라는 논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의 국면에서는 이게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국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가독이, 약간 어떤 시장의 구조적 메커니즘이 좀 약간 어디에 꽉 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다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별로 투자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금리를 다운시키면 이 다운된 금리는 결국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이상한 어떤 우리나라 현재 경제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근데 현 상황에서 정부가 뭐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경제는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리를 또 뭐 내리지 않기도 힘들고 그런 어떤 진퇴양면의 국면에 있다. 좀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한 거를 조금 이렇게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글로벌 측면으로 계속 이제 10월 달에는 브렉시트 이슈가 되게 중요해요. 계속 미중무역 전쟁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중무역 전쟁은 아까 그 방송 초반에 짚어드렸어요. 이게 계속 노이즈로 작용을 할 거고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이렇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뭐 긍정 요인이든 부정 요인이든 10월에 글로벌 이슈로 되게 크게 봐야 될 거는 영국 브렉시트예요. 브렉시트. 영국 브렉시트 기한이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그 19일까지 만약에 거기서 이제 뭐 그냥 어떤 합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뭐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승인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그 브렉시트가 기한이 10월 31일에서 1월 31일로 3개월 연장이 돼요. 그 브렉시트는 다 아시죠? 브렉시트가 무엇인지는 그 EU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빠져나오는 게 브렉시트죠. 그래서 그게 어떤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10월 31일자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해서 그 이제 브렉시트가 딱 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어떤 노딜 브렉시트가 의회 승인이 안 되거나 어떤 합의가 19일까지 안 이루어지면 그게 다시 1월 31일까지 이제 연장이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브렉시트에 관한 어떤 불확실성은 좀 사라지겠죠. 그래서 10월에는 그 브렉시트가 되게 중요한 어떤 글로벌 이슈라는 거를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10월 10하고 11월에 있었던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이제 이미 지나갔죠. 그리고 스몰딜 결과로 나왔고, 네, 네,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CFD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CFD 거래를 알면은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는데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CFD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CFD 거래는 사실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거래하기가 되게 힘든 거래예요, 사실은. CFD 거래는 어쨌든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래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CFD 거래를 오늘 알고 나면 주식 투자를 실제로 하실 때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직접 CFD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CFD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네, 지금부터 제가 CF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CFD가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사실 돈 많은 큰손 슈퍼 개미들 사이에서 필수 아이템이 됐어요. 거의 필수템, 완수템이라고도 이제 불리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 매수할 때는요, 어떤 주식을 이제 매수한다고 할 때요, 레버리지는 10배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레버리지는.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면 10억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CFD 거래를 하게 될 때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 공매도가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내려갈 것 같아서 나도 공매도를 하고 싶은데 개인들한테는 지금 공매도가 허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만 저희가 지금 공매도를 칠 수가 있는데 CFD 거래를 하면요, 개인도 공매도를 칠 수가 있어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도 CFD 거래를 할 때는 내가 이 주식이 하락할 것 같아 하고서 공매도를 쳐놓으면 하락하면 거꾸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CFD는 현재 큰손들, 슈퍼개미들이 사용하고 있고, 요거는 실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차익 결제를 해서, 그래서 이걸 파생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차익 결제를 해서 그 차익만 수익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CFD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매수를 할 때는 레버리지를 10배까지 쓸 수 있고요. 내가 1억 원어치 주식을, 1억 원이 있다면 10억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공매도를 때리면서 그 주가가 향후 빠졌을 때 차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레버리지가 10배가 되고 또 거꾸로 공매를 때리면서 차익을 낼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거래이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전문 투자자만 CFD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 투자자 요건을 충족해서 등록을 해야지만 CFD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CFD의 약자는 뭐냐면 Contract for Difference예요. 이거 그냥 차익 결제 거래예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매도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FD 거래를 할 때 그거를 수취하는 자는 일정 비용을 그 주식 현물을 제공하는 사람한테 지불해요. 그리고 그 대상 자산의 모든 성과는 수취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하는데 1억 있는데 레버리지를 5배 때려서 5억 원어치 샀어요.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주가가 5% 올랐는데 내가 레버리지로 5배 썼기 때문에 25%를 먹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내가 1억 원어치 주식을 1억 원어치 돈이 있는데 거기 공매도를 때리고 싶어요. 그러면 주가가 5% 빠졌어요. 그럼 공매도 때렸으니까 5% 수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본인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 거래에 따른 모든 성과를 수취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 그 수취자는 그 주식을 지급하는 자한테 일정 비용을 지급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주식을 지급하는 자는 일정 비용을 그 수취자한테 받고요.
대상 자산의 모든 성과는 그 수취자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차익 결제 계약이라고 한국말로는 해요. 그래서 투자자는요, 결국은 그 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만 결제해서 얻는 수익만 수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 투자자는, CFD 거래하는 투자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투자자한테 주식을 제공해주는 사람은 그 제공에 따른 일정 비용만 받는 거예요. 일정 비용만. 대충 어떤 거래인지 이해를 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CFD 거래는 일반 투자자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전문 투자자만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전문 투자자에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뭐냐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 원 플러스 전년도 연소득이 1억 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금융상품이 5억 원 있으면서 그 사람의 작년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는 금융상품 잔고가 5억 원 있거나 플러스 총자산, 부동산 포함해서 10억 원이 있는 사람만이 전문 투자자 요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도 10배 때릴 수 있고 공매를 때리면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파생상품 거래이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 어느 정도 일정 자산을 갖춘 사람만 이런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현행 제도권에서 해놨어요. 그래서 현재 전문 투자자 요건은 금융투자 상품 잔고로는 무조건 5억 원이 있어야 되고요. 전년도 거기에 플러스예요. 엔드예요, 엔드. 전년도 연소득이 1억 원. 이거나 부동산을 포함해서 총자산이 10억 원인 사람이 이 전문 투자자로 등록을 할 수 있고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요건을 좀 완화할 거라고 지금 예정이 돼 있긴 해요. 그 완화하는 요건은 뭐냐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천만 원. 현행에서 거의 10분의 1까지 다운이 되죠. 플러스 부부 합산 전년도 연소득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거예요. 네,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천만 원 플러스 순자산. 여기서 순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대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동산 같은 거 했을 때 그런 대출을 다 빼고 순자산이 5억 원 이상인 사람이 이제 이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CFD 거래가 일부 소수의 어떤 전유물이에요. 어떤 시장에 항상 있을 때요. 그게 소수의 전유물이 됐을 때는요. 그곳에서 먹을 게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점점 다수하게 연태에 열리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점점 먹을 게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CFD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국내가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2,000명 정도가 전문 투자자로 등록해서 CFD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소수의 거래예요, 지금 CFD 거래가. 그래서 그만큼 이 CFD 거래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아직은 여러 사람한테 열린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CFD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렸어요. 매수 매도를 다 하는데 주식처럼 매수 매도를 하는데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거를 주식을 제공한 자한테 그냥 일정 비용을 주고 그 사람은 레버리지를 10배까지 들여서 매수할 수 있고 또 공매도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안 되는데 CFD 거래를 하면 공매도를 때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 주식 매매 수수료가 지금 국내에 온라인 수수료 같은 경우 되게 싸잖아요. 근데 CFD 거래는 비용이 비싸요.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나라의 현재 큰손들이 높은 수수료를 내고도 CFD를 애용하고 있거든요. 거의 CFD는 지금 현재 큰손들한테 완소템이에요. 완소템. 그만큼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CFD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CFD 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한번 주셔도 돼요. 제 직통 전화번호는 02534-1922거든요. 네. 그래서 대신에 저희가 투자 금액이 크면요, 더 낮은 협의 수수료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FD는 주식을 보유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주식, 국내 주식, 이 기초자산은 외국계 IB가 조달을 해와요. 외국계 IB가. 그래서 투자자는 차익 결제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차익 결제만. 그리고 이 CFD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왜 큰 손들이 이거를 많이 이용하냐면 주식을 보유할 때 적용되는 룰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5% 공시 의무예요. 그러니까 보유 지분율이 큰 손들이 5%가 넘잖아요. 실명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럼 큰 손들은 자기 실명을 공시하면서 자기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시장에 이렇게 알려지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CFD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주식을 보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아무리 많이 매수해도 보고 의무가 없어요. 그거는 내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주식은 기초자산은 외국계 IB가 제공을 해준다고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 신용융자 잔고에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10배 레버리지를 제가 쓸 수 있다고 했죠. 최대 매수할 때. 근데 그러면 빌리는 개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신용융자 잔고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역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주식을 10배로 빌려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매도 대차거래 통계에 집계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CFD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사, 예를 들면 저희 하나금융투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기초자산 우리 국내 주식을 직접 조달해주는 외국계 IB가 이제 프라임 브로커라고 하거든요. 그 우리 중개사랑 프라임 브로커가 보고 의무를 지기 때문에 공매도 대차거래 통계에도 그게 이제 포함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직접 매수하고 매도를 하는데요. 그 주식을 개인이 그 주식을 보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계 IB가 그 주식을 조달해서 빌려주기 때문에 매수할 때나 매도할 때나 그 정확한 공매도 보고가 이루어지는지도 저희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또 이게 지금 큰 손들 양도세 걱정을 이제 덜어주는 상품이 되기도